오셨던 분들이니까 지난번 얘기는 따로 안 드리겠고 이따 나오면 말로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제 오늘 거부터 오늘 또 새로운 파일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도 하나 이제 기준을 잡고 궁금해하시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렇게 요 얘기 그죠? 우리 인상파 그죠? 우리 인상파 인상주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시작점하고 그 만의 그런 오늘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페이지, 그러니까 190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죠? 모네 인상 해돋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네 인상 해돋이, 이 그림. 그래서 이게 1800왜 72로 돼 있냐?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게 많은데, 1974년입니다. 74년. 1974년. 이게 숫자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이 책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지? 1874년 드가, 시슬리, 피사로, 모리조, 르누아르, 모네 등은 그들의 첫 번째 그룹전을 열었는데 이건 72년입니까? 74년이요. 74년. 이것도 74년. 네, 다 74년이에요. 74년. 그려진 건 73년으로 추정되고요. 이게 아마 74년.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그룹전을 열었는데 그 중에는 이 인상 해돋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그림으로 인해 그들은 인상주의자, 그죠? 이제 이 명칭의 기원이죠, 그죠? 인상주의자라는 명칭을 얻었는데 비평가들은 이 용어를 미완성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상이라는 용어는 뭐 이거는 이제 원래 있죠, 그죠? 어떤 첫인상이 어떻다 그런 식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어떤 사물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직관적인 반응 혹은 빠른 스케치 같은 화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나 모네는 이게 강이 아니라 이게 바다인데 왜 강이라고 써도 새벽 바다의 잔 물결과 배를 표현한 색채의 얼룩과 줄무늬로 이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먼저 그렇게 뭐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읽긴 다 읽었었고요. 그죠? 그 19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92페이지에 이것도 우리가 읽고 지난번에 잔뜩 이제 색채 사용법 얘기했잖아요. 그 색채 분할, 그죠? 색채 분할, 그다음에 브로큰 컬러,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태동기 190페이지 첫째 문단에 이제 맨 끝에 보시면요, 그죠? 인상주의자들은 1874년 독자적인 그룹전을 열어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는데 이후로 7번 협정을 결제한. 요 얘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 얘기는 그 인상파, 우리 인상파 얘기도 했고 일단 먼저 앞에 이제 대충 그죠? 인상파가 미술사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죠?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그죠? 야, 어떻게 그렸냐? 이건 또 이렇게 그렸는데, 야, 어떻게 그렸냐? 그것이 이제 그 관심사가 되도록 하는. 근데 사실 그 관심사는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미술이 일종의 그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 영역화. 마치 과학에 하던 것처럼, 과학자들처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간단히 알아볼 내용은 인상파란 이름이 붙은 그 전시회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나오겠지만은요, 일단. 지금 뭐 여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나왔었죠. 그죠? 여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제 1회 인상파 전시회. 물론 그때는 인상파 전시회라는 걸 몰랐죠. 그냥. 자. 그래서 모네의 인상 해돋이 때문에 이제 그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874년 4월 15일 카프힌들 35년 그 나다르, 그죠? 나다르, 그죠? 사진작가, 유명 사진작가, 당대의 유명한 나다르의 스튜디오를 이제 이렇게 빌려주면서 나다르가, 그죠? 무료로 이렇게 써라 주면서 비워주면서 인상파 화가들이 거기서 첫 전시회를 엽니다. 자, 근데 물론 거기는 상당히 뭐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당시 언론 만평은 이게 완전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시에테 아노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 이제 카탈로그죠. 그죠? 미술관에서 어떤 카탈로그. 그래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의 무명미술가 협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전부터 물론 뭐 이제 그 전사 얘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또 할 겁니다. 마네와 뭐 패거리 이러면서 얘기할 거고요. 그 카페 뭐 이런 얘기 다음 시간에 드릴 거고. 일단 그러니까 1874년 그거를 기준으로 그죠?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뒤 정리하면 또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 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죠. 1973년 12월 27일, 그죠?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알프레드 시슬레, 에드가 드가, 베르트 모리조, 오기스트 르누아르, 클로드 모네, 뭐 이제 앞으로 많이 익숙해질 이름들입니다. 인상파 화가들 다. 이들이 참여하여 화가, 조각가, 판화가가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체가 예술가가, 미술가가 주체가 돼야지. 이게 왜 아카데미, 그죠? 이 관료적인, 상당히 얘들이 결정하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미술가가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그 전시회를 해야지. 이게 남이 열어주는 거의 뭐 관제, 또 뭐 황제 막 입김이 막, 그죠? 작용하고. 이거는 우리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서. 물론 협회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자. 그런데 이제 이름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름 하자 저런 이름 하자 이름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소시에테 아노님 드자티스테 그 빵트흐 스킬프테 그아브에 이렇게 있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게 아노님이라는 게 이게 무명 작가라는 거거든요. 이름 없는, 그죠? 무명 작가. 이렇게 이제 무명 작가 협회. 이렇게라고 칭하고 돈은 뭐 객출, 그죠? 돈 없으니까 다 내라 해가지고 전시회를 돈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연말에 모임을 한 거고 다음 연도 살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들은 살롱전 해도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살롱전 저거는 지들이 하는 거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끼리 협회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자 해가지고 그 살롱전이 있기 전에. 그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그죠? 그죠? 이들은 낙선전, 실력 없는 낙선전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다음에 살롱전 개막 2주일 전에, 그죠? 그러니까 살롱전 뒤에 하면은, 쟤들 저 떨어진 애들 하는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진 애들끼리 모여서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실력 없는 낙선자들이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살롱전을 개막하기 전에 하자. 그죠? 한 2주일 전에. 그죠? 그래서 그 살롱전 개막 2주일 전에 전시회를 이제 열기로 그렇게 정하고 돈을 모아서 전시회를 그렇게 나다르 스튜디오를 또 마침 섭외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밌어요. 그죠? 이 무명미술가협회, 이게 무명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란 말 들었죠. 모순이라는 게 피를 추구했는데 나피가 되면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무명미술가협회. 그죠? 왜 모순적이냐면은, 아니, 지금은 이름이 없을 수 있죠. 이름이 없을 수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죠? 협회를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뒤에 계속 2회, 3회, 4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게 되는 거잖아. 이 협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쟤 계속 무명이네. 그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왜 모순적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이 모순적이라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목적은 무명에서 탈피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무명에서 탈피해서 유명 작가, 적어도 그게 이제 올바른 의미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협회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명칭 자체가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계속 그 명칭이 유지된다는 거는 계속 이거로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목적에 모순적이다. 라는 이제 이런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년 뒤에 이거를 이제 협회를 뭐라 그럽니까? 해산하고 나중에 또 독립작가협회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독립이란 말이 사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독립이란 말을 꽤 많이 써요. 그죠? 그죠? 인디 밴드, 그죠? 인디 영화, 그죠? 뭐 독립, 그죠? 독립구단, 야구도, 그죠? 독립구단, 뭐 이런, 그죠? 그 독립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 때부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전에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꾼 이유가 사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해볼 때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무명이. 그러면요, 살롱전에서는 이 인상주의 화풍 자체가 당겨지지가 않은 거야? 아니면은
작가들. 아니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꼭 살롱전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다 떨어진 건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그 자기들의 성에 안 차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자신감이 있었던 게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시장이 넓어졌다는 거지 이제 야 우리 따로 해도 이거 팔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따로 해서 팔면 자기들이 더 수익도 커질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그래서 이미 또 슬슬 그런 식으로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때 막 화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죠? 막 너도 나도 막 돈만 좀 있으면은 그림을 막 구입해서 그죠? 그 부를 저장하는 그죠? 부를 저장하고 그냥 걸어놓고 보기 좋으라고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르면은 뭐 더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신 그거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언급드릴 건데요. 그런 식으로 그 개인들의 구매도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살롱전에 그 당선되고 국가에서 사주는 거를 떠나서 개인들의 그 개인 그 수집가들, 그래서 개인 수집가 겸 투자자죠 사실은, 그죠? 그런 그 수요 자체도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이 나름 야 우리 따로 해도 팔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롱전에서 완전히 거부당했던 건 아니에요. 그 부분 되는 경우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안 될 경우가 좀 더 많았는데, 그래서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롱전에서 요구하는 완성된 그림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요, 그죠? 이게 살롱전에서 요구한 건 정말 세부적으로 아주 다 그리는 완성된 뭔가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림은 좀 그거에 미치지 못한, 뭐 나름 멋져 보이긴 하는데 완성되지 못한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나오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뭐, 그죠? 네. 그 살롱전 뭐 됐다 안 됐다는 얘기도 계속 또 드릴 거예요. 개별 작가 말씀드릴 때요. 그래서 요것도 이름도 어쨌든 명칭도 재밌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비유적인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그 빈민운동 뭐 이런 거, 빈민협회 이런 거 안 되는 거 이거. 그 계속 있으면 그 사람 계속 빈민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만해를 좀 얘기할 텐데요. 만해가 지금 이 책에서는 인상파로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인상파라고 분류가 안 합니다. 요즘에는 안 하고 대부분이 안 해요. 물론 뭐 하는 책도 있지만은 책마다 다니까 그건 뭐라 그럴 건 아닌데요. 어쨌든 만해는 인상파라고 볼 수가 없는데, 뭐 당장 뭐 벌써 나중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해는 검은색을 많이 썼어요. 검은색으로. 인상파들한테는 검은색, 짙은 갈색, 금지된 색으로 쓰지 않는데 만해는 검은색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어쨌든 이제 만해 얘기 하시면서 하게 해주시겠고요. 그래서 만해는 불참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그룹이 새로운 화풍의 리더로 추앙했던, 화풍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이 나름 이 에드와드 마네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마네는 그 집안 자체가 아주 짱짱해요. 진짜 말 그대로 짱짱합니다. 뭐 한마디로 장관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 아들. 마네가 장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주류는 아닌데, 근데 야 이 앞에 우리를 그래도 저거 해줄 그 장관 아들이 나름 우리랑 그죠? 그 잘 의기투합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마네였던 겁니다. 한편으로 마네는 장관 아들이었으면서도 그 주류에서는 또 배제받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이 우두머리를 좀 모신 거예요, 리더로. 그런 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추앙했던 마네가 있는데, 마네는 정작 이 계획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야 니들 따로 하는 건 좋지가 않다 하면서 이들에게 계속 살롱전에 계속 도전해서 이름을 얻어야지. 이거 무명 작가협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살롱전 도전에서 계속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꾸로 이제 마네에게 형 그러지 말고 우리 참여해라고 했지만 마네는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 마네는 8번 동안 그 인상파 전시회가 열렸는데 한 번도 출품한 적이 없어요. 8번 동안 꽤 12년 동안 전시를 많이 했는데도 한 점도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인상파의 이제 운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상파에 영향을 줬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에드가 드가는 이에 대해 화를 내면서 마네는 똑똑하다기보다는 허세꾼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마네한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드가밖에 없었어요. 그 신분상. 나머지는 다 이게 그냥 이게 장사꾼 이런 사람들 저거 집안 신분이고 마네는 장관 아들인데 드가는 은행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은행가 손자지 정확히 말하면 은행가의 손자. 은행가의 손자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그래서 드가만이 이제 마네한테 맞서가지고, 마네 저거 그냥 허세만 들어가지고, 살롱전, 네, 당선되면 일단 그 이름이 날리니까, 이제 그런 그 허명이나 허세만, 추구하지, 이거 똑똑한 게 아니다. 우리끼리 새로운 예술을 하기로 했으면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에드가 드가는 이제 비난을 하고, 그래서 사이 중간에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고 나중에 재밌습니다. 막 싸운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끼리 그림 주잖아요. 그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아씨 돈 없네. 그럼 하나 팔아야 되겠다. 그 친구가 팔아버려. 나중에 들켰어. 그러면 너 내 그림 팔았지 해가지고 뭐 그런 일부터 해서 이게 이 없이 사는 인간들은 이 가난한 예술가들은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마네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마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네는 이게 장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마네의 변명. 야 니들끼리 따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해봤는데 안 해나? 나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때 막 그 그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름 이제 그런 화상들 그죠? 화상들이 그런 간단한 전시회에서 그림 팔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표적인 건 살롱전이 가장 큰 권위가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이 마네는 1865년에 올랭피아 아시죠? 누워가지고 있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요. 올랭피아 이렇게 스캔들 때문에 1966년 살롱전에서는 거부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올랭피아가 살롱전에 걸린 것도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그건 이제 황제 때문에 그냥 야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줘라 해가지고 낙선전도 한번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하나 올렸더니 이게 올랭피아가 올랭피아 그림 아시죠? 그죠? 올랭피아 이거잖아요. 올랭피아. 네, 나체로 누워있는 올랭피아. 요거 아니에요, 요게, 그죠? 요거. 여기 올랭피아, 그죠? 19세기 미술계 최대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19세기에 최대 볼 수 있는 올랭피아, 요거를 이제 95년 살롱전에 전시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3년도에 막 난리가 나고 낙선전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나폴레옹 황제가 막 그 심사위원 다 바꾸고 해서 그냥 웬만하면 다. 게다가 그게 있어요. 마네가 장관 아들 아니에요. 장관 아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친구도 짱짱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네가 그 친구의 도움으로 자네는 심사 없이 살롱전에 출품할 수 있다. 그것까지 줘요. 그 자격까지. 다시 백이죠. 어떻게 보면 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전에 그냥 출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은 백인데, 이제 그러고 그냥 죽죠, 바로. 마네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커다란 스캔들을 몰고 와서, 그 다음에 66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품을 못하게 됩니다. 66년에는 출품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66년에 그 스캔들로 해서 너무 시끄럽게 사람들이 막 그 그림 찢어버리려고 하는 바람에 경찰이 붙어서 막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저 올랭피아 그림 앞에서는. 그래서 그런 소란 때문에 66년 살롱전에서는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네는 자기는 그림을 그죠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18,000프라 이 모친도 아주 짱짱한 사람이에요. 모친의 대부가 스페인 왕입니다. 대단하죠. 그 대부 아무나 써주지 않잖아요. 대부 대모 그죠? 모친의 대부가 스페인 왕이니까 이 아주 짱짱한 집안이에요. 말 그대로 마네 집안은 아직 그 덕을 많이 봤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집안에서 이 이다나가 나온 거지. 이다나. 그러니까 더 이제 오늘날에 말하면은 왜
장관이나 뭐 이런 집에서 한마디로 개망나니가 나온 거니까 더 막 그 스캔들이 있겠죠. 그죠? 쟤 완전 개망나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들여서 자기가 개인전을 나름 자신이 있었게 젊었을 때 야, 이거 나 그럼 안 되면 내가 내 돈 권세로 하겠다 해서 열었는데 살롱전하고 이제 같이 맞붙은 거지. 살롱전 열릴 때 그 옆에서 해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제 쫄딱 망한 거죠. 아무도 와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겠죠. 신문에서도 알려지지도 않고 살롱전에다 관심 쏠리고. 그래서 결국 만해는 그런 변명을 해볼 만한 거죠. 그죠? 야,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래도 살롱전이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도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해는 한 번도 이 독립 전시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것도 나름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실패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단화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그죠? 버젓이 살롱전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랑 맞붙을 생각을 하니까 그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 거니까요. 물론 뭐 쫄딱 망했지만은. 자, 어쨌든 그래서 만해는 이제 그런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그 1회 전시회로 와가지고 1회 전시회 때 그 인상주의란 이름이 요 그림 때문에 붙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우리 모네 할 때 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그 명칭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장의 굴뚝입니다. 굴뚝. 벌써 산업화가 돼서. 예. 공장이고 굴뚝이고 이쪽에 배, 이쪽에 어떤 증기선, 범선 다 있고 이건 뭐 아침 고깃배 정도고요. 그죠? 새벽의. 그래서 르아부르라는 그런 항구를 그려갑니다. 클로드 모네라고 사인돼 있죠. 그래서 시계에 있는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비교하면 다른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죠? 다르죠. 색채가. 그죠? 아까 강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또 가운데 강같이 보이는데. 근데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저 끝에 강에서 흘러와. 네, 강줄기 같이도 보이기도 하죠. 아니 저쪽 그러니까 그 공장 있는 저쪽에 저 강 끝줄기가 이렇게 그죠? 강이 어귀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요. 르아부르라고 르아부르. 그러니까 아부르가 그러니까 하버예요. 하버. 그냥 항구 영어로 항구. 그러니까 더 하버, 영어로 더 하버. 그냥 항구란 뜻이죠. 그 항구, 뭐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인천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좀 더 먼데, 왜냐면 파리가 좀 내륙에, 약간 내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은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즉흥적으로 지어진 제목, 인상해돋이. 그 제목이 인상 해돋이, 그죠? 앵프레스용, 그죠? 소이를 르브라고 이렇게 붙었는데요, 불어로, 그죠? 근데 이게 제목이 모네가 생각해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제목이 그냥 붙여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상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모네가 1872년이라고 자기가 이제 서명이 돼 있는데 나중에 73년인 거로 그렇게, 그죠?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르아부르, 그러니까 더 하버, 항구. 자신이 성장한 곳입니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은요, 자신이 성장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네가 아버지가 그 파리에서 장사하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그죠? 망하면 또 이제 시골 내려가서 그죠? 시골 자기 친척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친척들을 같이 도움받아서 같이 또 장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사를 할 만했던 게. 르아부르가 이게 지도적으로 왜 파리가 여기 있으면은 이 프랑스 여기 영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프랑스 이렇게 여기 노르망디가 있고 여기 브레고뉴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센강 있잖아요, 세느강이라고. 세느강이 나가는 곳이에요. 세느강이 나가는 거. 우리로 따지면 김포라고 해야 되나? 그죠? 김포. 그러니까 그 세느강이 나가는 곳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항구가 발달했겠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 세느강을 타고 이렇게 상선들이 올라왔으니까요. 옛날에 해적들이 막 그렇게 쳐들어왔잖아요. 파리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느강 입구고 그래서 이게 파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그 인천 지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한 거의 180km?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꽤 거리는 되죠. 이제 파리가 내륙에 있으니까. 하지만 파리에서는 제일 가깝고 또 세느강이 이제 그 바다로 나가는 세느강 입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번성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번성했느냐? 여기서 배 타고 미국 가고, 그죠? 영국은 뭐 여기 도보해로 가지만 영국도 가고 주로 미국으로 그렇게 많이들 가면서 여기서 지금 공장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산업화, 그죠? 인천에 뭐 처음에 공장 세우듯이 그래서 아주 그런 지역으로서 나름 활기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나름 활기 있던 지역이고.
뭐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인천 정도 급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대전 때 집중 폭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쑥대밭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특히 독일군이 완전 폭격했을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독일군도 폭격하고 나중에 한국 폭격하고 이 중요한 항구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거를 재건하는데 한참 걸렸다. 근데 요즘에 또 많이 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르하브르라는 그 바닷가입니다. 그죠? 그 바닷가. 그러니까 공장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강처럼 보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이게 왜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체가 별로 그렇게 이 사람 그 모네는 형체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이거 사실 애매해요. 그죠? 여기 그죠? 그냥 보면은 이게 배가 있으니까 대충 이게 바다고 이게 하늘로 보이긴 하는데 해가 떠 있으니까 명확하지가 않죠. 수평선으로 딱 다른 그림들은 다 수평선으로 이게 하늘과 바다가 딱 돼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목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첫 번째 인상주의 화전이 출품되었는데 르누아르의 동생인 에르몽 누아르가 카탈로그 제작, 그러니까 카탈로그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들이 이제 카탈로그 제작하려면은 화가들이 와서 이제 제목 말하고 이거 딱 대조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네에게 그 르하브르 전경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지, 그죠? 제목이 사실 없는 거죠. 자기 항구 르하브르의 그냥 풍경이다라고 하니까 이거 말고 좀 제목을 다른 거 붙여봐 이렇게 한 거지요, 그죠? 그랬더니 모네는 그러면 그냥 인상이라고 할까요? 인상. 그래서 즉흥적으로 만든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 바다 적는 에드몽이 그래요? 그럼 인상 컴마 해돋이라고 지가 덧붙인 거예요, 지가. 그래서 이 유명한 작품의 제목이 이렇게 굳은 거예요. 인상 해돋이. 이게 정말 즉흥적으로 지어진 거죠. 즉흥적으로. 그냥 당시에 그냥 카탈로그 만들다가. 그러니까 사실 뭐 그림 제목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인상이란 말이 그래서 붙여진 거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네에게 형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집단 같은 거 보고 봤지만은 형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로지 색채를 통해서 표현하는 빛의 흐름. 그래서 바다와 하늘은 사실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은요. 이게 딱 가까이서 만약 이 그림을 보면은 진짜 대충 작업한 듯한 붓질, 한순간의 지각을 직접 캔버스에 투영한 정말 스케치 정도 같은, 그죠? 그냥 스케치 정도 한 그림은 관람객에겐 틀림없이 이게 조잡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모네는 한 3시간 만에 그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3시간 만에 이 그림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진짜 좀 조잡해, 애들이, 그죠? 붓질한 거라, 이게 태양 그린 것도 그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붓질한 거 보면은, 이거 뭐 한 거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색을 섞어 쓰지 않고, 그죠? 원색 이렇게 좀 배열했죠. 그죠? 색채, 그죠? 그 병렬법해서. 그래서 또 이런 유명한 그림은 항상 이런 인간들 있죠. 그죠? 이 장면의 정확한 시각은 언제냐 해서 미국 천체물리학자 도널드 올슨은 기상도와 물대표를 조사해 이 그림 1972년 11월 30일 이때 조사 그래서 딱 라고 요렇게 이제 또 그죠? 이 물리학자들이 또 이런 거 해요 항상, 그죠? 우리 심지어 고흐의 그림은 또 이게 언제냐 해가지고 날짜 막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은 있죠. 이 사람이 항상 언급돼요. 전혀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지만, 그 그림 나올 때마다 이게 꼭 나온다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같이 붙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에 같이 묻어가는 거, 얹혀가는 게 아주 또 이게 좋은 전략입니다. 뭔가 유명해지려면은,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묻어가야 돼요. 괜히, 이상한 사람하고 묻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 어쩌고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댓글 달아도 사람도 모르는 연예인들은 할 필요 없고 그냥 좀 자기 뭐니까 관종이 되려면은 좀 유명한 사람하고 묻어가야 됩니다. 비판하려면 대통령. 이게 좀 비판하면 대통령 그래요. 대통령 동급으로 사람들이 동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동양 화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얘는 머리서 보면 너무 멋있는데. 먹 같은 느낌 좀 이분 가는 거 너무 멋있어. 그죠? 그죠? 묵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뭐죠? 동양 맛. 이렇게 보면 또 나름 또, 그죠? 너무
멋있어. 확대해서 보면은 나름 야 이게 막 저거 한 게 아니구나, 그죠? 아까 그거 볼 때는 이거 볼 때는 야 이건 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죠? 아마 영향도 좀 미치지 않았을까요? 일본풍이 영향을 줬어요. 일본풍이. 그러니까 일본풍이. 유럽식이라고 하는 게 1600년대부터 중국 이미 중국 그죠? 맞아요. 다 알긴 알았거든요. 저 지금 187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 50년 전쯤 가면 유럽 사람들한테 중국은 그 당시에 지구에 이 땅에서 제일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이죠. 그래서 해겔도 막 중국을 그죠? 해겔 책에도 이미 1800년에 이미 그죠? 중국 얘기 많이 나오고 사회 자체도 굉장히 적합적으로 잘 짜져 있고 물산도 굉장히 풍부하고 문화도 그럼요. 많아서 그래서 도자기 같은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뭐 책들도 그렇지만 예술 작품들이 많이 넘어가서 안 쓰여 있어요. 그렇죠. 이미 중국 도자기는 이미 다. 저는 이거 보다가 요즘 동양화나 한국화의 20개가 새 그리피거든요. 이거 비슷해요. 요즘 다 퓨전 문화재. 그죠? 맞아요. 이거. 살짝 새 그리피는데 이거는 비슷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이제 일본풍을 얘기하는데 일본풍도 다 거기 녹아 있는 거지. 일본도가 있고 이미 그 중국 도자기는 뭐 16세기, 17세기부터 엄청나게 비싼 수입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영향이 뭐 깊게 당연히 있겠죠. 그 동양의 산수화에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죠, 이렇게 그리죠, 그죠. 정확하게 이목구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산수화 같은 데는 사람은 아주 요만하게 그려요. 사람은 작게 그리죠. 저거에 비해서. 요만하게 사람 형체만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 당연히 받겠죠. 그림 한 사람이라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나름 그래도 이게 빛을 표현한 게 그죠? 나름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기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죠? 그 로랭의 그런 그 해돋이 그림 정말 해 석양지기는 그런 전형적인 풍경화랑 비교했을 때는 그런 것만 보다가 그죠? 지난번에 봤던 그 완성된 그 아카데미 그림만 보다가 이걸 보면 정말 조잡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당시 미술계의 반응과 인상주의란 이름이 이제 탄생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루이 르누아가 르 샤르발이라는 뭐 이런 그 잡지, 그 잡지죠. 잡지가 이게 그 소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뭐 소란이 있으면은 그죠? 소란스러운 있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논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뭐 잡지죠. 그런 저널에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인상, 그것은 확실하다. 나도 인상적이라고 느꼈다. 인상을 느껴야만 한다. 얼마나 자유로우면 얼마나 쉽게 그렸는가. 그죠? 초기 단계의 벽지도 이 작품보다 완성도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장을 다 인용해 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읽었던 것처럼 그걸 이제 더 이렇게, 그죠? 이 벽지보다 이 못한, 이거 뭐 그리다 만 거냐. 아까 보면 그런 편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요런 거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이거 뭐 그리다 말아. 이거 뭐냐? 이거 벽지보다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호의적인 비평가가 하지만 요런 비평도 이제 있었어요. 요런 비평도. 그러니까 이건 좀 뒤인데 만약 그들의 의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인상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영향을 미친 거죠. 인상주의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풍경을 그대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은 인상을 그려내려 한다는 의미에서 인상주의다. 나름 이제 그걸 잡아낸 그런 이제 비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란 이름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탄생을 해서 한 3회 때인가 그때는 3회 때가 맞은 거. 3회 때는 자기들이 인상주의 전시회라는 이름을 한 번 이제 내걸어요. 인상주의 전시회. 근데 호응이 안 좋고 또 어쩌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독립화가 협회 이렇게 독립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저번적인 비평가는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나오고 이 사람은 안 나와 못 찾았어요. 누군지 이렇게만 나왔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고 또 다른 데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런 말이 있었어요. 요 말은 다른 데서도 인용을 하니까요. 그죠? 이들은 신조어를 만든 다음에 인상주의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 정도. 뭐 그 정도죠, 뭐. 그죠? 이 정도. 자, 그래서 물론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한 또 비판한 루이 르누아랑 똑같은 데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게 바로 인상주의적인 사람, 그죠? 그리는 방식 아니에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제대로 형체를 다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림. 그래서 요게 그 클로드 모네이 까푸신 대로라는 지난번엔 또 다른 그림 봤어요. 똑같은 데서 그림을 두 개 그린 거죠. 3층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는 길게 그리고 하나는 옆으로 가로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달의 스튜디오 여기 지금 내다보는 거잖아요. 3층 옆에 그죠? 옆에 사람 둘이 있죠, 그죠? 둘이 있고 이제 이쪽에서 딱 이렇게 보면서 그린 거죠, 그죠? 그래서 나달 스튜디오 3층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거리를 그린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이거를 그 전시를 했더니 이제 이 비평가는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거죠. 내가 카푸신 이 거리를 거닐고 있으면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워. 당신 지금 놀리는 건가? 그죠?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야 웃으면 이렇게 보여? 이게 말이 되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루이르나는 사람은.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인상주의가 그리는 사람 표현 방식입니다. 그죠? 정확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1회 전시회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전시회를 대충 그걸 말씀드리면 전시회 흥행은 이제 작가가 30명이 참여했습니다. 30명 참여하고 165점을 전시했고 전시 입장료 1프랑, 카탈로그는 2분의 1프랑, 첫날 입장객은 175명, 마지막 날에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4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해서 54명, 총 방문객 3,500명. 근데 이제 옆에서 했던 살롱전은 하루에 한 1만 명 평균 1만 명, 주말에는 막 5만 명까지만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한 달 동안 해서 3,500명 그죠? 하루에 100명 될까 말까. 그래서 전시회 결산 결과 3,700프랑의 부채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12월 아까 그 전년도 12월 말에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그 모임을 가지고 결산을 한 거죠. 1년 뒤에 12월에 모여서 야 우리 망했다 결산해 가지고 결산하고 야, 돈 나눠서 갚자 하고 이제 해산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독립화가협회라는 이름으로 재결성됩니다. 다시 사람들과 다른 사람 합쳐서요. 자, 그래서 1회 전시회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성공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어떤 비판과 주목을 그래도 좀 받긴 했죠. 나름 그래도 이 저널에 실리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유명한 벤처 투자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금이 몰리는 곳에는 당연히 벤처 투자자도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 그림이 돈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저것 샀다가, 뭐 벤처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10개 중에 9개 쓰레기 돼도 하나만 성공하면 이게 10배, 100배가 튀면은 돈 버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죠, 이게. 그죠? 그래서 화상, 이 사람 유명합니다. 그죠? 화상, 폴 듀랑빌이라는 나중에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겠습니다. 요 사람이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야, 얘들 그림 특이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그죠?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 사람이 그림도 직접 사면서 후원도 해주고 이후에도 계속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후원을 받아서요. 물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전부 이제 8번.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좀 이제 자주 여는데 나중에 한참 뛰었다가 한 번 딱 열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죠. 그래서 요 때는 조르주 쉐라라든지 이런 또 전혀 다른 인상파가 아닌 사람들까지 막 들어와서 사실상 인상파는 끝났구나. 인상파 자체는 끝났구나. 이제 또 다른 미술이 나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상주의. 그래서 인상주의는 공식적으로는 1874년부터 86년까지 한 12년, 13년 정도 전시한 기간만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림을, 그죠? 미완성이다라는 게 이제 그때 봤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요거. 야, 얘들 그림 이렇게 그린다. 그죠? 그냥 서울로 문지르면 끝나 몇 번. 이런 식으로. 그죠? 당시 인상주의 화법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나중에, 그죠? 뻥띠흐 앵데뺑덩뜨라 그래서 이게 인디펀던스죠. 그죠? 그죠? 독립화가 전시회라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화가협회라고 이렇게 독립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독립이라는 게 벌써 이게, 그죠? 우리가 인디 음악, 뭐 독립음악, 그죠? 독립영화, 독립구단 등의 명칭 주류라든지 어떤 자본, 그죠? 자본, 뭐 어떤 권력, 그죠? 권력, 이 기존의 이런 어떤 틀, 여기서 벗어나는 의미잖아요. 그죠? 벗어나서 우리는 그걸 하겠다, 그죠? 야구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음악을 하든, 밴드를 하든, 영화를 하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독립이란 말을 붙인 거고,
아카데미즘에서 그죠? 떨어져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면에서. 그래서 아마 그 명칭의 기원으로 보입니다.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인디펜던스라는 게. 그러면은 조각이 인상주의는 조각이나 뭐 파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페인트 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없죠, 사실상. 그죠? 파나나 조각. 특히 조각은 이제 많이 죽었죠. 조각은 많이 죽고 나중에 로댕 정도 나와서 이제 좀 그죠? 우리 물론 또 로댕을 인상주의라고도 또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굳이 갖다 붙여서 뭐 그렇게 보면 안 볼 것도 없는데. 인상주의적인 작품이 있으니까요. 그죠? 로댕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뭐, 그라베, 그죠? 이 판화나 이런 거는 뭐, 유명 판화가 이런 건 사실 없죠. 그죠? 그냥 화가가 판화도 하고 보통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화가 쪽으로, 그죠? 뻥뚜, 그죠? 그 페인터, 그죠? 화가들만 모인 그런 전시가 됐습니다. 사실 사파 저런 게 인상주의 더 가깝지 않나? 사파, 그죠? 사파, 캐리커처, 그죠? 캐리커처. 그 가장 인상적인 측면만 딱, 그죠? 그 캐치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죠? 캐리커처나 이런 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만의 얘기 조금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제 바로 그 인상주의라는 그 이름이 기원한 그 그림과 인상주의 1회 전시회를 조금 길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2페이지 이제 쫙 다 지난번에 보셨죠? 보시면서 그 그림이 작품에는 뭐 내용이 없다. 그죠? 주제보다는 그죠? 어떻게 그리느냐. 그것이 중심이 됐고, 그 중에서 특히 색채. 그죠? 색채를 어떻게 하면은 그 밝기, 그죠? 또 채도 또는 명도를 살려서 그릴 것인가 하면서 원색주의를 주장하고, 그죠? 추구해 나가고, 또 색채를 분할해서 섞지 않고 그리는 그런 식의 스킬들을 발전시켰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93페이지도 이제 만해. 그래서 만해는 이거 인상주의로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193페이지, 만해. 근대 미술의 선구자. 그래서 에두아르 마네는, 근데 이게 원래 이 에두아르에서 맨 앞에 이에다가 이게 액센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죠? 이거 원래 불어상으로 들어가는구나. 악상이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뭐 지들 멋대로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그게 귀족이라서 그런 거 어쨌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겠고요. 그래서 에두아르 마네는 흔히 근대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그러나 마네는 일생 동안 공식 미술계, 그죠? 살롱존이죠. 살롱존, 그죠? 공식 미술계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아방가르드의 선구주자가 된 것은 그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듯 마네는 어떤 범주로 분류하기 힘든 화가다.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정말 맞긴 맞는 말입니다. 어떤 범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상주의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실주의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고 추상화가도 아니고, 어떤 범주로 분류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회색지대에 있는 건데, 회색지대라는 게 그 경계선이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 사실 그래서 만해가 이게 의외로 까다로워요. 만해 미술 본다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만해. 다른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뭐 르누아르나 모네 같은 경우에는 만해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회색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상주의로 분류되면서도 또 인상주의자들이 쓰지 않는 금지된 색을 뭐 많이 썼고, 검은색 많이 쓰고 이런 색도 쓰고, 또 어쨌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지도자로 추앙하는 르누아르와 모네와 함께 작업을 또 했습니다. 특히 후기에는요.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의 합동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정통적인 화가 수업을 받았던 마네는 자신을 거장들의 전통을 잇는 화가로 간주했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난 뭐 새로운 거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거 전통을 이어서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자기 그림의 주제를 옛 그림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롭게 뭐 전혀 기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러한 그의 그림이 상스럽다고 생각해 수치스럽고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못된 장난질, 뭐 폐악질, 그죠? 이 폐류나 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 제목이에요.
제목, 그죠? 만해. 근대 미술의 선구자. 이게 잘 생각을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요거 좀만 설명을 드리고 앞부분 좀만 말씀드리고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이게 이 근대라 그러면은 응? 우리말 근데 그죠? 이게 모던이에요, 영어로. 모던이거든요, 모던?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어감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모던 아트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데 근대 미술 그러면 좀 없어 보여요. 그죠? 그죠? 야, 모던 아트 이러면 근대 미술 이게 좀 뭐야 이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모던 아트를 아트 미술입니다. 그죠? 예술을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 이 경우에는요. 그죠?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를 예술을 번역할지 미술을 번역할지 일단 미술이란 번역이 더 일단 기본이 미술이에요. 아트는 번역을. 그래서 이게 미술이고 근데 모던 아트? 근데 근대 미술? 그럼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야, 그럼 현대 미술은 뭐야? 영어로 현대 미술은 뭐야? 예? 컨템포러리를 쓰면 그죠?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당대지. 컨템포러리 그래서 동시대 미술 이렇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당대 미술, 동시. 정확하게 하면 예. 한자가 예. 자, 그래서 예. 많이 써요. 저 시대 사람들은 그때가 또 그때가 이제 컨템포러리고 항상 그죠? 자, 그래서 요 말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은 사실 이렇게 사라지게 될 단어라고 보이네요. 구글에서도 여기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모던을 치면은 절대 근대라고 번역 안 하더라고. 그냥 현대라고 딱 나와요. 모던을 치면은 현대적, 현대의 이렇게 나와요. 모더니티 하면 현대성 나오지 근대성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그죠? 근대를 치면은 또 모던이 나오겠죠. 그거밖에 안 나오겠죠, 영어로는. 근데 어쨌든 일본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말 때문에 여기저기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근대라고 하면은 이게 가까울 근자 아니에요. 가까운 시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대.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사실 일본 사람들이 그죠? 이거 서구 문화를 수용하면서 너무 골치 아파했잖아요. 이 영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기들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모던 이게 정말 모던이란 말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냐 했을 때 이걸 현대, 그죠? 현대라고 하면 이 현자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현대, 그죠? 현대, 오늘날의 시대, 현재 시대라고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은 지금이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서구 문헌을 보니까 모던이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 전, 그죠? 한 100년, 200년 전, 그죠? 그때부터 애들이 모던이라고 자꾸 하다는 거죠. 서양 애들이, 그죠? 100년, 200년 전에. 그 메이지 때 따지면은, 그죠? 19세기 말 따지면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얘들이 모던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현재라고 하기는 안 되겠고, 지금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대라고 해서 그냥 근대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새로. 이거 없던 말이지. 이런 말이 없죠, 한 번에. 그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의미가 강하기에 이를 채택하지 않고 근대라고 이거 말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근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해는 돼요. 그죠? 일본 학자들이 이걸 번역할 때 왜 그걸 정말 고심고심해서 나름 근대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서 이걸 번역을 했는지, 모던이라는 말을 이해는 되는데, 좀 더 이제 그렇게 자꾸 근대라고 쓰면은 또 혼동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그래서 한참 뒤에는 근대 안 하고 근현대 뭐 이렇게 하죠. 근현대. 그것도 뭐냐? 또 애매하죠. 근현대 그러면은. 그죠? 그렇죠. 예, 근현대니까 얼마 지나서 가까운 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합쳐서 그냥 근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을 알면 사실 쉽게 우리가 그냥 알면 되는 거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근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이제 모던으로 바꿔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근대 미술의 아버지 이러니까 이거 뭐야? 근데 그냥 모던 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던 아트. 모던이라는 말 자체는 뭐 산업혁명 이후 뭐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요걸 또 잔뜩 한 우리 한 10분 20분 말씀드려야 돼요. 그것도 짧진 않아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던 뮤직, 클래식 모던 뮤직은 언제부터 모던 뮤직이라 그래요? 맞잖아요, 근현대.
그러니까 우리가 슈베르트를 낭만주의부터. 그러니까 아니 슈베르트를 모던 뮤직을 안 하잖아. 이거 언제부터 모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20세기. 그렇죠. 뭐 시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 음악 나오고 뭐 12음계 나오고 사실 그때부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예, 그렇죠. 그죠? 그죠? 셴베르그 뭐 그죠? 그죠? 그 앞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게 거의 20세기의 음악은 그러니까 뭐 응, 예를 예. 들면 그 저희 2차 세계대전 끝나는 그때 직후에 생겼던 이제 뭐 셴베르크의 뭐 12조 예, 예, 예. 우리가 좀 비교하는 음악. 예, 우리 좀 납득하기 네, 어려운 듣기 불편한 음악들. 예, 칠판 긁는 소리. 넓은 작곡가들이 많아서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 음악가들이 잘 많이 연주를 안 하는 게 예. 그 사상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예. 네, 좀 조심. 근데 어쨌든 근데 20세기 초에 있었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거를 모던 뮤직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후기 낭만파 이러죠. 후기 낭만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든지. 낭만주의가 길어요. 그죠? 음악은 아무래도 길죠. 예, 예, 사실 예. 베토벤부터 베토벤부터 하지 않아요. 말고 그러니까 문 닫고 문 열고. 예, 문 닫고 문 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던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그 음악계는 또 달라요. 좀 이게 보시면 그죠? 그죠? 모던. 그러면은 무용은 또 모던 댄스, 현대 무용은 또 이게 걔네는 진짜 컨템포러리잖아. 모던 댄스를 그게 현대 무용 뭐 맨날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그죠? 고전 무용 전공했어요. 그러면 고전 무용이면 이게 그죠? 발레나 한국 무용 이렇게 되는 거고 현대 무용 전공했어요. 뭐 현대 무용 뭐 날뛰는 거, 날뛰는 거, 그 내복 입고 날뛰는 거. 그 현대 무용은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얘기 그게 또 그죠? 그게 뭐 이사도라 덩컨 뭐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런 거 뭐 이게 또 그것도 벌써 20세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다음에 또 현대 건축 모던 아키텍처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던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쓰긴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자주 씁니다, 그죠?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모던 아트, 현대 이 모던 아트라고 그러면 이게 미술인데 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골치 아픈 게 뭡니까? 그럼 포스트 모던 아트는 또 뭐냐? 이제 떠올려 보세요. 포스트 모던. 그것도 시기도 애매한. 그럼 이미 그건 네. 21세기. 그죠? 근데 음악도 또 사실 또 멋대로 또 포스트 모던 뮤직 이렇게 막 붙이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저희 쪽에서 잘 다루는 학문이 아닌 거죠, 사실. 아니, 그렇긴 한데, 네, 미술, 네, 맞아요. 예. 클래식 쪽은. 예, 그렇죠. 아,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죠? 또는 뭐, 우리 영화도, 그죠? 포스트 모던, 뭐, 그죠? 그, 필름, 또는 뭐, 연극도 그렇고, 연극도 모던 티어터. 그럼 뭐, 언제부터 그 클래식. 또 클래식에만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고전 무용은 벌써 이게 클래식이거든요? 야, 그럼 클래식, 모던의 반대말이 클래식이냐? 이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게 이제 혼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이따가 우리 잠깐 쉬고서 정리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우리는 예. 대자가 들어가니까 대자는 뭔가 기관에 대한 시대, 그런 예, 예. 느낌이잖아요. 예, 예. 모던이라는 것은 예, 예. 그 어느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건가? 그런 풍? 근데 아니면 그걸 무슨 기준? 뭐 무슨 주의 뭐 이런 걸 그죠, 예. 시대적인 뭐 그런 뭐 내용은 일부만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신다. 네, 좀 이따 할 텐데요. 원래는 그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잊어버려요. 좀 정리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 개념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시간 개념이. 그래서 그 얘기 좀 이따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기술사 구분하고 연관된 얘기까지 쭉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던이라는 말은 이제 근대로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수입해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구글과 네이버 번역기에서도 이걸 다 모던은, 이제 근대라는 번역은 이제 사라질 것 같아. 이제 안 하고 다 현대라고 하더라고요. 현대. 근데 현대를 모던으로 하면 또 헷갈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요게 이제 그 한국사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한국사는 또 이게 또 이상해. 한국사 책 보면은, 국사책에서도 이게 나와요, 막. 근데 이게 근세라고도 만들었어요. 근세. 이건 또 뭐야, 이거? 우리 들어보셨어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던 보이 이런 말이 나. 그러니까 그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중세 뭐 그러니까 중세, 고려사회, 그죠? 그 다음에 근세를 이거 조선이라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를 근대라 그러더라고요, 또. 뭐 지금 엇들어요, 또. 조선 전기를 근세라고 만들었어요, 또. 근세. 시기구호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고정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 한국 사학자들이 서양사 개념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사실은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예 없이 그냥 고려 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하면 되는 거지. 그 위에 뭐 하나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세 고대 이 말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걸 고대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고대가 이거 왜 고대라고 해야 돼? 우리 그죠? 서양에 맞춰서 한 것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말 쓴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서양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고대, 중세, 모던으로 구분하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사피엔스 할 때. 그래서 그걸 그냥 따라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막 말을 막 만들어낸 거죠. 근세 뭐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합의된 용어가 없다는. 네, 없어요. 합의된 용어는. 자, 그런데 어쨌든 애들 한국사 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한국사 책에는. 자, 그래서 뭐든 이제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 물론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어로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제 모데르네 해서 나간 건데요. 뭐 그냥 이런 뜻으로 뜻이 좀 약간 한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now existing. 그냥 뭐 지금 하는 거, 지금 있는 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죠? 그게 모던이라는 겁니다. 모던. 그러니까 컨템포리랑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요. 그래서 pertaining to present or recent time.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현재 또는 최근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요즘 것들, 요즘 방식. 요즘이니까 여기 새롭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새롭다. 요즘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 글씨 쓴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전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는 대조적인 의미가 깔려있다는 걸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좀 이해하기 쉬워요.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던만 떠올리면 안 되고 아 이게 요즘 방식이라는 건데 그럼 뭐가 아니라 그죠? 이전이 아니라 모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심오한 뜻이 있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상으로 새로운, 그죠? 시간적으로 좀 새로운 거다라는 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이 혼재되던 시기의 일제강점기. 좀 전에 모던보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예요, 요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저 사람 새 옷 입었네라고 하면은, 이게 이 새 옷이란 말이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새 옷.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니까 이때 한복도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설날에 설빔, 한복을 새로 해 입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복은 예전 시대에 속하는 방식으로 만든 옷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 자체가 새 거일 수가 있죠. 그죠? 새 옷. 그죠? 예전 시대에 속하는 옛날 방식에 따르는 하지만 새로 지어 입은 옷. 이거는 모던이라고 할 수 없지. 이건 모던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 옷인데 새 옷이라고 할 때 이게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냥 쉽게 말하면 새롭다는 뜻인데 새롭다는 게 이런 의미의 새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 방식의 의미의 새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새 거라는 게 그러니까 그죠? 이 제품이나 그죠? 그 중고 뭐 이런 의미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 옷차림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그러니까 요즘 방식의 옷. 그러니까 저 사람 새 옷 입었네라는 게 새 옷이라는 게 이게 양복을 뜻하죠. 양복. 그죠? 일제 시대에는. 그죠? 저 사람 새 옷 입었네. 야, 저 사람 완전 새 옷이야. 저 옛날 옷 안 입었어. 옛날 옷 안 입고 새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옛날 방식의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 양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옷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성, 이제 일제 시대는 경성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을. 경성의 모던보이라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던보이라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옷을 입은, 그죠? 전통 시대의 방식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새로운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방식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이제 모던보이, 그죠?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모던보이라고 한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의미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새로운 건데 시간상으로 새롭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중요해요. 예전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전 방식이 아니라
요즘의. 그러니까 새로웠다는 의미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의 방식을. 예전 게 아니라 대조시켜서 항상. 자, 그래서 여기 어원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대충 1500년경부터, 그러니까 16세기경부터 이제 점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문헌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은요, 어원적으로 이때부터 많이 쓰기 시작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때부터 16세기, 17세기부터 야,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닌데? 그죠? 사는 게, 그죠? 그래서 요때부터 16, 17세기부터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야, 이전 시대, 그 중세, 그죠? 뭐 기독교 뭐 그런 시대랑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의식을 한 거죠. 이전과는 다른, 이건 좀 모던이야. 그죠? 요즘 방식이고 옛날 방식하고는 달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던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라는 게 고전의 부활 아니에요? 근데 고전의 부활이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은 아니 고대라는 게 원래 있지가 않았죠. 그냥 다 한마디로 다 옛날이었는데 이 고전주의 영향을 받는 바람에 야, 이 고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럼 고전, 잃어버린 고대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고대로 다시, 그게 진짜, 좋았던 시기고, 그 전범이 전형이 되는 거고, 이 중세는 이게, 오히려 그 무지몽매한 어둠의 시기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자신보다 훨씬 먼 고대를 직전 시대인 중세와는 다른 어떤 하나의 시대로 구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고대 자체를. 그죠? 고대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고대란 말 씁니다. 원래 고대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다 옛날 건 옛날 거죠, 그냥. 옛날 거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따로 뚝 떼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고대라고 자르는 것 자체도 사실 이게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전주의 얘기할 때 했습니다. 그죠? 18, 19세기에 서구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의 뿌리를 저 고전부터 내려온다. 그리스 로마부터 내려온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고대. 그 다음 시대 중세, 그거랑은 다른 우리 새로운 시대는 모던이라는 거, 이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류, 특히 계몽주의 역사학자들이죠. 계몽주의는 항상 그 중세를 비판적으로 봤으니까요. 중세를 무지몽매한, 그죠? 어둠의 시대로 봤으니까요. 비이성적인 시대로 봤으니까요. 계몽주의 시대 역사학자들이, 야, 우리 지금 시대는 이전하고는 달라. 그죠? 직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다.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도 새로워졌고, 그래서 모던 에이지를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모던 에이지란 말을 굳이 번역하면 사실 새로운 시대예요. 이건 새로운 시대다. 그죠? 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는 것도 다른 거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죠. 그죠?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자,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던은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그런 모던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은요. 우리 이제 큰 틀에서 요거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출현해가지고 지금 현재죠, 이거는. 그죠? 현재까지 시간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둘로 나누죠. 문명 출현을 기준으로. 그죠? 문명 출현. 한 6,000년 전에. 그죠? 우리 문명. 이게 이제 왜 중요합니까? 역사학계에서는 기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록. 그래서 문명이 출현하면서 문자가 나오고 기록이 남아있고 그 앞에는 기록은 없으니까. 그죠? 그거를 그래서 문명 출현을 기준으로 히스토리 앞이니까 프리가 붙은 거죠. 그죠? 프레히스토리. 그래서 번역하면 선사죠. 역사 이전. 그죠? 역사, 기록으로 남는, 요거를 뭐, 굳이 어거지로 번역하면은 뭐, 히스토리인데 역사시대. 그죠? 어거지로 번역하면은 역사시대. 문자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시대. 그 문명 출현 이후를 히스토리라고 하고, 그 앞에를, 문명 출현 기준으로 그 앞에를 프레히스토리. 해가지고 여기는 뭐, 남아있는 게 돌밖에 없으니까 돌 가지고 뭐, 구석기, 신석기 막 구별하는 거고요. 그죠? 그죠?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거. 이게 엄청 길죠?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역사학자들이 이게 선사시대고 문명이 출현했고 그 이후에 역사가 쭉 우리가 기록에 남는 역사들이 남아왔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그랬을 때 이 구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중세 이후 르네상스를 거치고 이러면서 이 고대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죠? 만들고 그다음에 중세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거랑 우리는 달라라고 해서 모던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거랑 다른 새로운 시대야. 라고 해서 모던이라는 말에 붙여서 우리는 모던 에이지야. 한마디로 그냥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모던 에이지라는 뜻 자체가. 시간적으로 새로운 이제는 예전에 속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던 모던 새로운 시대야. 해서 요게 이제 서양 역사의 기본 구분법이 된 거죠. 3분법. 그죠? 3분법. 그죠? 고대, 중세, 모던.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입한 일본 애들은 이게 애매했던 거죠. 이때 수입했는데 이때부터 자꾸 모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시대에서 근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대. 그죠?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대. 이 근대라고 번역을 근대라고 한 건데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모던은 현재나 오늘날이 아니라 시대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제 이 모던이라는 개념은 또 하나의 대립적인 개념이 이게 트레디셔널이에요. 전통사회. 그죠? 우리가 모던 소사이어티 그러면은 그 반대말은 그냥 다 옛날은 다 옛날 전통사회. 그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있던 이거 앞에를 다 전통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둘로 자르면은 모던과 모던이 아닌 것으로 나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역사학계 이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역사학계에서요.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게 역사를 세 수로 나누고 고대, 중세, 모던으로 나누고 그럼 이 모던은 그럼 언제부터냐라는 게 사람 따라 달라요. 근데 뭐 가장 멀리 잡는 사람은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부터 잡기도 하고 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중요한 사건이 코페르니쿠스하고, 그죠? 그 콜럼버스 대항해 시대. 이제 그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그것까지 올라가면 좀 멀긴 멀죠.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보는 사람은 1789년. 그죠? 1789. 프랑스 대혁명. 그죠? 아니면은 1760년대 증기기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사람 따라 다르니까요. 다른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한 200~300년 거치면서 이게 분명히 바뀐 거죠. 그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어서, 결국 이거를 굴러가게 하는 주 바퀴가 뭡니까? 산업화하고 민주화, 그죠? 시민혁명, 산업혁명. 그게 사실 요때 형성되면서 이제 굴러가서 오늘날까지 굴러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두 축이다, 그죠?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민주화, 그죠?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앞하고는 다르죠. 그죠? 옛날 농업 경제 이런 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모던은 시대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 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를 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뭐겠습니까? 포스트 모던은 모던 이후란 뜻이잖아요. 모던 이후. 그죠? 모던 이후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포스트 모던을 주장하는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역사 시대 구분이 4개로 되는 거예요. 4개. 말을 새로 하나 만들든가. 그러니까 모던 다음이니까 이제. 이걸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모던 다음이다. 써야 되잖아요. 네. 뭔가 달라지는데 완전 자기들도 모르는 거. 이게 사실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성의 종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계몽의 종말을 선언했다. 야, 이제 이성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모던 에이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나누자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고대는 그건 신화의 시대고, 그죠? 중세는 이제 종교, 그죠? 기독교의 시대고, 모던은 이성의 시대고, 그죠? 이성 모든 걸 따져서 과학의 시대고. 근데 요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끝나고 모던도 끝났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것도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근데 그 이름을 이제 모던 다음이라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른 시대니까 시대를 새롭게 구분해야 된다. 해서 4개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에이지의 핵심은 문화라는 거죠. 문화. 그죠? 이제는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주장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로 그럼 바뀌었느냐? 야, 안 바뀌었죠. 그죠?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성격상 이 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죠? 과연 포스트 모더니스트 주장처럼 모던은 끝났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근대화의 두 축은 산업화, 산업혁명과 시민화, 민주화, 시민혁명이고 이거는 사실 여전히 진행, 확산, 확대 중이잖아요. 산업화는 계속, 그죠? 인도, 중국,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 겪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나, 그 과정 자체가 이때 시작된 과정, 그죠? 이 두 바퀴가 굴러간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대로. 문화가 이성을 대체할 만큼의 큰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근본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 잘 안 쓰죠. 뉴에이지라고 나온 말은 언제 음악에서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말해? 합창 음악이 발달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장르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제 물론 잘 이렇게 됐죠. 전파가 됐긴 했는데 사실상 장르의 일부죠. 당대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시대가 자기 전 시대와 구분되는 시대이기를 바라는 좀 바라는 게 있죠. 차별성. 이전은 좀 그래서 용어도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 MG 막 갖다 만들고 Z 옛날에 X 세대 뭐 Y 세대 뭐 Z 세대 막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사실 그죠? 큰 틀에서 보시면 별 그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도 일단 맞아. 우리 왜 M이랑 붙이냐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일단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왔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도 음악이나 미술이나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 의미까지 포괄해서 볼 수 있도록 단순히 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이제 그런데 예술 문학으로 오면 모던이라는 말의 사용과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명확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모던은 시대를 구분하는 거고 언제부턴지는 어쨌든 뭐 사람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죠? 이거는 어쨌든 이 시대를 구분하죠. 고대 이전 시대랑은 다른 시대다. 새로운 시대. 우리가 속한 시대 모던. 이렇게 보면 명확해. 나름 역사학에서는 나름 일반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끝났다면 뭐 포스트 모던이겠지. 뭐 안 끝나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죠? 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문학으로 오면은 저런 의미로 쓰질 않아요, 잘. 그죠? 시대 구분하는 개념, 역사학적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양식이나 그죠? 뭐 그죠? 시대 구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 의미보다는 뭐 형식, 양식, 뭐 방식 그런 거에 갖다 붙는 그죠? 그래서 의미가 꽤 사뭇 달라지면서 사실 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비학책이든 비평문을 읽던 어떻게 보면 지 멋대로예요. 그죠? 비평가마다 이론가마다 또는 작가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요, 지가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 그죠? 우리가 네이버 무슨 글을 읽던 뭐 포스트 뭐다 어쩌고 막 쓰는데 이거 뭐야? 지가 쓰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다 다른 거죠. 그죠? 다 다르며 그리고 사실 그조차도 모호합니다. 그죠? 쓰는 사람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번역어를 쓰잖아요. 번역어를. 지금 저기 근대 미술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촌스러워 보여. 그죠? 모던아트 뭐라고. 그러니까 근대, 현대, 또 얘도 어떤 때 탈근대로 뭐, 또 탈현대. 이거 뭐야, 그죠? 이런 식으로 막 사용하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번역어를 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썼다가 왜 글에다가 모던과 포스트 모던이 모두 나타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또 이걸 번역해가지고 근대와 탈근대가 모두 나타나. 이거 뭐야? 근대와 탈근대가 모두 나타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번역해서 그죠? 또 어떤 경우는 근대와 현대가 모두 나타난다. 이것도 뭐야? 이게 정신없어요. 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그 사람 따라 달라요. 사람 따라 쓰는 게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근본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자기들 들은 대로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요 의미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요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공통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서구 애들이 썼을 때 모던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방식. 그죠? 시간적으로 옛날에 쓰던 방식이 아니라, 그죠? 시대적으로 옛날에 쓰던 방식이 아니라, 옛날에 하던 방식, 그러니까 방식의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던의 어원이 크게 둘로 갈리는데요. 이게 또 그 모두스라고, 모드 있잖아요. 어떤 모드가 어떤 방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나름. 그래서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던을 이야기하건, 포스트 모던 이야기하건, 뭐 탈현대, 탈근대 뭘 이야기하던 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대립항으로 보고 있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죠? 옛날. 왜 이 사람이 그죠? 모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가 모던이 아니라고 너는 보느냐라고 보면 이제 그 대립항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쓰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대립항, 옛날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요, 당장, 우리 이제 미술사로 적용해보면 미술사. 그죠? 미술사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19세기 미술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신고전주의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신고전주의 전에는 뭐였습니까? 미술사가. 바로크, 그죠? 바로크와 로코코, 그죠? 왜냐면 이게 1789년 혁명이니까 혁명 전에 루이 14세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요. 루이 14세는 바로크, 로코코, 그다음에 그 전에 프랑스 고전주의 그런 거거든요. 그죠? 바로크, 로코코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전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낭만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리얼리즘 나오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미술사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요 186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게 열린 거는 1874년에 1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대충 1862년, 60년대로 잤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인상주의가 나오고, 요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요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모던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미술. 이때부터 근대 미술. 그럼 이 앞에는 뭐겠습니까? 고전이죠. 그죠? 클래식이라고 해야죠. 당시. 그래서 그 클래식을 대표하는 게 그게 아카데미즘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아카데미즘 산뜻한 거예요. 그죠? 아카데미즘이, 근데 아카데미즘이 아카데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음악에서 그 연주회장 가서 대규모 교향곡 연주하고 오페라 연주하고 또는 그 우리 유명 그 사라 베르나트 나와서 비극 연극하고 이런 게 사실은 다 클래식 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클래식, 고전 연극 또는 뭐 우리가 뭐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오소독스라고 하죠. 오소독스. 그죠? 그죠? 정격적인 그런 그 연극 또는 그 음악. 그죠? 그래서 그게 또 미술도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아카데미 미술이 미술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같이 봐야 돼. 그 쌍으로 다 연결돼서 그게 이제 오늘날 봤을 때는 그게 예전 방식인 거죠. 정통이라고 해요. 그죠? 맞아. 정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통 뭐 연극. 그래서 그 정통 이른바 그죠? 그 적자로 내려온 그 주류적이면서 내려온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낭만주 사실 다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아카데미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롱전을 이때부터 뭐 요때부터 살롱전이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아카데미즘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합쳐서 아주 고전적인 표현에 낭만적인 뭐 그런 것까지 곁들인. 그다음에 앞에 약간 바로크적인 취향과 또 겹들인. 그죠? 로코코 취향도 곁들인. 그게 이제 아카데미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이제 미술사 시대 구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요렇게. 그죠? 근데 아카데미즘은 이게 주인이 있죠. 주인이 부르주아예요. 그리고 우리 그 오페라나 그죠? 19세기 뭐 교향곡 연주회를 가건 그죠? 그 오페라를 뭐 바그너 오페라를 그죠? 감상하건 또 그 당시 뭐 베르나르 나오는 그죠? 그 연극을 감상하건 그 주체는 이 노동자 농민은 아니죠. 부르주아죠. 기본적으로 중산층 그죠? 그 주인이 중산층이고 그 사람들이 감상하는 또 미술은 또 그게 아카데미즘이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세트입니다. 문화 세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게 하나의 문화 세트고 그죠? 부르주아는 그런 식의 취향을 가지고 일요일에 그런 식의 음악회 가고 살롱전 한번 가서 보고 그죠? 연극 그런 거 보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 취향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인이 부르주아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즘은 그 부르주아의 그 취향, 그죠? 취향과 차별성에 부응하는 그런 예술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 바로 앞에 있던 고전주와 낭만주의 이렇게 짬뽕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 그래서 이 아카데미즘이 그럼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주아 및 서구의 재패가 지속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비록 1860년대에 만해와 인상주의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이게 그죠? 계속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가서 언제까지? 요때까지. 요 시대가 끝나.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요때 이게 사실 서구가 지들끼리 막 자정전환에 빠지고 난리가 나고 또 한 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질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간 거예요, 이게. 1914년 아카데미즘이. 근데 말 그대로 1920년대쯤 되면은 이게 이제 피카소의 승리죠. 이 미술계에서 피카소나 이런 사람이 자신 있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비평에서도 이런 거는 다 쓰레기다 해서 막 그죠? 막 격하하고 비하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요거를 그럼 언제부터냐 보면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런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그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즘이 일종의, 그죠? 그 클래식으로 쫙 있다면은, 그죠? 클래시컬한 양식으로 쫙 있었다면은, 그거랑은 다른, 그죠? 새로운 방식의 그 시작.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모던 아트의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근대 미술의 그죠? 대립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한참 얘기한 겁니다. 아카데미즘을. 그 대립항. 그래서 그 예술과는 다른, 그래서 그 예술과는 다른 그 방식과는 그건 예전의 방식이고 그 방식과는 다른 요즘 방식 그죠?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물론 이 방식이 하나가 아니었죠, 그죠? 하나가 아니라 뭐 인상주의, 상징주의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봤을 때 그 시작점에는 이게 만해가 있어요, 만해가. 근데 만해는 그런 의미에서 회색지대입니다. 아직 그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인상주의나 뒤에 보면 명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모던 아트에서 모더니즘, 그러면서 그 뒤에 뭐 입체파 나오고 뭐 그죠? 추상화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났느냐? 이 모던 아트라는 게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1945년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1945년이 워낙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그죠? 이 말 그대로 파국의 시대라고 하는 난리 버거지를 친 게 이제 끝났으니까 요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요게 끝났다고 해서 미술이 바로 바뀐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미술은 좀 더 요게 가가지고 1960년을 잡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1960년까지가 모던 아트고, 그죠? 모던 아트. 그 다음에, 그럼 그 뒤는 뭐냐? 그 뒤를, 요렇게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요. 전후 미술이라고 됐어요. 요걸 기준으로는. 이거는 모던 아트. 모던 아트 끝나고 이제 전후 미술이라고 했는데, 요건 좀 옛날 용어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많이 해왔어요. 근데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긴 있다는 금방 아시겠죠? 시대가 지나가 버렸죠. 뭐 이거를 70년대에 컨템포러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잘 어울리질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포스트 모던 아트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또. 그죠? 왜냐면 요게 모던이니까 모던 끝났고 요 포스트 모던이다라고 하는데 일관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그렇게 봐서 그렇지만은 모던 아트가 그냥 쭉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 들어요. 결국에는. 그죠?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히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이때 시작된 모던 아트가 쭉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끝나고 정말 새로운 게 돼. 근데 왜냐면 또 새로운 걸 얘기하려면 또 사실 요걸 또 얘기하거든요. 그죠? 또 보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60년, 70년대에는 이때부터는 TV와, 그죠? 라디오, TV, 그 다음에 음악은 다 음반으로 듣고, 그죠? 공연장은 안 가고, 음반, 완전 음반. 근데 클래식도 음반으로 판매하잖아요. 그죠? 음반으로 다 듣고, 그 다음에 비디오 나오고, 그죠? 이러면서 이것도 많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여건은.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대중미디어, 대중매체. 근데 그 다음에 더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으니까 또 이것도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스트 모던은 그래서 자꾸 요걸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요거 언급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걸 바뀌는 게 나왔다. 그대로다. 아닌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요 책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책에 여러분들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책의 큰 목차가 앞을 보셔도 되고 중간 보셔도 되는데요. 어디 볼까요, 우리가. 그죠? 8페이지에 보시면요, 목차에, 그죠? 8페이지에, 그죠? 맨 앞에 8페이지에, 그죠? 8페이지에, 맨 위에 19세기 미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19세기 미술, 이즘의 탄생이라고 돼요, 이즘. 네, 이즘. 무슨 고전주의, 그죠? 뭐,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이렇게. 그럼 그 앞에는, 19세기 앞에는 이즘은 없었죠. 바로크 뭐 이런 거니까, 그죠? 바로크 뭐 로코코 뭐 이런 거니까요. 그죠? 뭐 르네상스 이런 거니까 이즘은 없었어요. 근데 19세기가 되면서 이즘이 나와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인상주의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실주의 요 다음부터 일종의 모던 아트가 시작되는 모던 아트. 그죠? 그래서 거기 뭐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초기 표현주의 막 나오지만은 이 도식상으로는 모던 아트 시작인 겁니다. 그죠? 20세기 미술의 시작. 20세기라고 돼 있는데, 20세기 미술의 모던 아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모던 아트가 되는 거예요. 요때부터가. 요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9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동시대 미술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컨템포러리겠죠. 영어 제목이. 그죠? 동시대 미술이고, 근데 옆에는 또 포스트 모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대충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점을 보시면은 중간에 또 236페이지, 그죠? 236페이지요. 236페이지. 그러니까 236, 그죠? 236 모던 아트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또 근대 미술이라고 안 번역했어요, 번역을. 앞에서는 근대 미술의 뭐 아버지라고 번역하고서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일관적이죠. 그죠? 아니, 앞에서는 마네, 모던 아트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근대 미술의 아버지를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영어로 썼어. 모던 아트. 이게 뭔가 자기들 이상한 거야, 쓰기가. 이상한 거야, 자기들 쓰기가, 번역하기가. 근데 이게 모던 아트의 시작이, 이게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마네부터. 그리고 그 밑에 딱 보세요. 앙드레 브루똥은, 그죠? 브루똥은 미란, 혁신적인 것이거나 혹은 아름답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요게 이런 의미에서 모던 아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만해부터. 그래서 우리 그죠? 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해 그림이 뭐가 예쁘지 않잖아요. 막 그죠? 벌거벗 뭐 풀바디에 점심 막 벌거벗은 애들 뭐 나와 있고 이 예쁜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가 없거든요. 이게 그죠? 이게 뭡니까? 그죠? 이거 뭐 아름답진 않죠. 이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겠는데 이건 뭐 특별히 뭐 아름답거나 뭐 그죠? 이게 뭐냐 그죠? 이게 사실 이게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미와 예술의 연관성이 단절되었다. 요거 지금 부르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앙드레 부르똥이.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술이란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게 이게 아주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죠? 미술하면은 그냥 미술이건 예술이건 다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우리 미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절. 그죠? 꼭 그 예술이나 미술이 아름다움, 미를 재현할 필요가 없다. 그죠? 추함도 나오고 이렇게 그죠? 이거 뭐 특별히 아름답진 않아도 예술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지만 예술에 속한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그게 만해부터라는 거예요, 만해부터. 이 그림이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게 아카데미즘의 그림은 그냥 아름답잖아요. 그죠? 보기 좋고, 그죠? 그거랑은 다른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은.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또 반복해서 하시겠고요. 어디 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책을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던 아트의 시작은 여기 이제 애매하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때부터입니다. 요 만해부터 시작된 거를 우리가 모던 아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모던 아트가 언제 끝났느냐? 어디 갔냐? 저기요. 그 298페이지로 가셨어요, 그죠? 298페이지로 가셔서 298페이지 그래서 그 앞에가 제목이 이게 동시대 미술이고 제목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새로운 언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언어 돼 있고.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셋째 줄에 한 1960년 정도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요 관점인 거죠. 1960년 정도까지를 모던 아트로 보는 거고, 그죠? 그 이후를 그 컨템포러리 아트 또는 포스트 모던 아트로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저자는. 아시겠죠?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뭐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포스트 이즘 시대. 요거를. 1960년대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무슨 뭐 표현주의, 무슨 뭐 추상주의, 그저 절대주의 막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뭐 이즘을 붙일 수가 없다. 그냥 뭐 이거, 이즘이 뭐 지 마음대로니까 이즘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지 마음대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네오이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건 다 그러면 신자가 붙어요. 신표현주의, 신입체주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라는 건데, 그죠? 어쨌든 우리는 그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이제 미술사 시대 구분을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던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저기 뭡니까? 아까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하고는 좀 다르게 쓴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는 이전 시대와는 그죠?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요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던이라고 한다. 그럼 무엇을 대립항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미술에서는 요 아카데미즘의 방식을 예전 방식으로 보고, 그죠? 예전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방식으로 보고, 요거와는 다른 방식이야. 그게 모던이야. 그죠? 이건 모던이야라고 해서 그걸 모던 아트로 분류하고, 그래서 이 모던 아트에서 다양한 이제 이즘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인상주의, 뭐 표현주의, 입체주의 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수파 이런 거 등등 쫙 나오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중에 제가 또 많이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실험이에요, 실험. 한 60년대까지 실험. 그죠? 잭슨 폴록의 실험까지 막 뿌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실상 실험식입니다. 실험. 일종의 실험. 그래서 평면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험. 우리 회화에서는 실험식이고, 그 다음에 실험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할 거 다 했거든요. 한 100년 하고 100년. 그죠? 1860년에서 1960년대까지 한 100년 정도 실험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할 게 없어서 이제 이런 거 나온 거 가지고 또 뭐 좀 또 실험도 하고 하니까 그 실험하게 되면 그게 뉴자가 붙은 거죠. 네오가 붙고. 근데 뭐 사실 뭐 나올 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술사에서 이때부터는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피카소나 뭐 없어요. 그죠? 사실 요때 정도까지 끝나는 겁니다. 요때. 그죠?
우리가. 또 막 결합하면서 비디오 아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생남주.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백남 요때 정도고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부터 어떤 대가 그에 필적하는 대가들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큰 시대로 이제 모던 아트라는 개념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미술계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미술계에서 모던 아트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만해로부터 시작된 대충 요때 그죠? 1960년 시작된 인상주의와 더불어서 여기서 한 100년쯤 지속된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지금까지도 모던 아트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 개념이다. 그래서 그 대항 개념으로 아카데미즘을 놓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그 질문 이제 여기에 또 나오죠. 다른 예술 분야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예술 분야들도 확장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떤 것이 모던 뮤직이냐, 무용. 언제부터 어떤 것이 모던 댄스냐. 언제부터 어떤 것이 모던 티어터, 연극이냐, 그죠? 언제부터 어떤 것이 모던 아트, 현대 건축이냐, 이러면은 결국 이거는 달라요, 분야마다, 그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댄스 같은 경우는 그거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음악하고, 클래식, 고전 음악하고, 좀 전에 말한 아카데미즘하고 같이 가면서, 그죠? 그 발레 이런 거를 공연이 될 때까지는 그 고전 무용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끝나서 이사도라 덩컨이 막 휘두르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던 댄스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유의하실 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클래식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또 이제. 그죠? 그 대립형으로 보는데 말하기 쉬운 건 클래식이죠. 그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고전 무용, 클래식, 그죠? 클래식 댄스. 그다음에 모던 댄스. 딱 우리가 무용과 지원하면 둘로 전공이 나뉘거든요. 그죠? 너는 고전 무용 전공하냐, 현대 무용 전공하냐 전공이 나누는 것처럼 나뉘는데 근데 그때의 클래식은 우리가 배웠던 클래식은 원래 의미는 이거잖아요. 그리스 로마를 클래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고전주의 시대. 그죠? 그죠? 근데 이 의미랑은 또 다르죠. 여기서의 고전은. 그죠? 그러니까 클래식이란 말 자체가. 그죠? 그리스 로마와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계에서도 클래식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 클래식 음악 들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통. 그러니까 이 대중음악 안 듣고 이제 이런 거 듣는다는 건데 근데 예술계 내에선 또 이게 고전주의라 그러면은 베토벤 그죠? 모차르트 하이든 요거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가 또 다른 거죠. 그죠? 근데 또 이런 의미에서 모던 뮤직이라 그러면 이게 또 클래식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클래식? 그 앞엔 다 클래식인 거죠. 그죠? 그 낭만주의까지 다 그냥 모던에 대항하는 클래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쓰기가 그 맥락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좀 이 말이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던 뮤직도 그렇고. 그래서 모던 뮤직은 이건 아까, 그죠? 1945년 전후로 해서, 그죠? 50년 전후로 해서, 뭐, 셴베르그, 뭐, 베베른, 뭐, 그죠? 뭐, 이런 거 등등 뭐 나오는 그거를 우리가 12인계 쓰고, 그걸 이제 보통 모던 뮤직이라고 하는데요. 모던 댄스는 그것도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사도라 덩컨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고. 모던 페어터 요건 찾아보니까 요것도 19세기 말에 독립 뭐 연극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아요. 얘들도 워낙 기존의 큰 무대와 큰 배우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름 없는 배우나 이 극작가들은 활동할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독립 무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연극 내용도 좀 더 현실주의적이고 그죠? 이런 리얼한 걸로 해서 그때부터를 그 모던 티어터 현대 연극이라고 보통 보더라고요. 19세기 말부터 거의 말엽부터. 그다음에 이제 모던 아키텍처 사실 이거는 또 논란이 많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볼 거냐? 이거 처음에 이거. 그죠? 이거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던 크리스탈 팰리스. 그때부터 모던 아키텍처를 볼 수 있다. 유리와 강철을 볼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것도 클래식하고 아예 이제 뭐, 이후에 우리가, 그죠? 이 마천로 올라가고 이런 거부터 봐야 된다. 아니면 또, 이제,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우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독일에. 그죠? 그때부터 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어쨌든 요거에 따라 다른 거죠. 무엇을 옛날 걸로 보고, 무엇을, 그죠? 새로운 요즘의 것으로 보느냐. 그죠? 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던은 그 다음에 또 쉽겠죠. 그죠? 모던이라는 걸 규정을 해야 되면 포스트 모던이 나오겠죠. 그죠? 각 분야마다 다 또 포스트 모던 얘기예요. 포스트 모던 건축이 어떻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 다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모르는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 모던이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그죠? 그죠? 너는 모던을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 말 안 하고 그냥 지는 막 글 쓸 때 포스트 모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실제로 물어보면은 본인은 잘 이제 뭐 알고 쓴 사람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쓰는 멋있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문은 예.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서양 애들은 그래도 자기 문화에 자각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네 말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분야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때 뭐 소설도 그렇고 뭐 사상도 그렇고 뭐 언어학도 뭐 그거도 나름대로 기점이 근데 그게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각 다 다르니까. 그냥 이탈리아 사람도 그냥 무지가 모데르나 하고 무지가 콘템포라네에서 똑같은 걸 주. 근데 그죠. 우리나라는 좀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근대하는 거 보니까 되게 세밀한 거. 원래 그죠. 번역한 용어를 가져다 쓰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니까 원래 잘 모르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델이라는 말이 그냥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알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우리는 그런 상태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저거 보다 보니까 진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술은 유독 그러니까 저거는 음악도 고전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용도 고전 무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술은 고전 요즘에 태어나서 나 미술 전공하는데 고전 미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런 거 진짜 힘든 거 같다고 아까. 그렇죠, 그죠? 미술은 진짜 그죠? 그냥 건축에 다 그 고전 스타일이라고 쳐주는데 그 거장에 남겨진 작품만 되고야지 새로 그 그림을 새로 그 한다 그래서 그죠? 아카데미즘식으로 그린다 그래서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미술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그 말씀이에요. 이 100년 동안 실험을 워낙 별거 다 했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 100년 동안 지지고 볶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을 이것과는 다른 뭔가 방식을 별의별 그죠? 방식을 지지고 볶아 100년 동안 실험을 하는 바람에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참. 미술이 어려워요. 자, 아이고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마네가 이제 이름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던 아트의 선구자다. 아직도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제목만 하다 제목, 그죠? 제목. 오늘은 그 제목만 하고 끝난 겁니다. 제목, 그죠? 제목. 마네 근대 미술의 선구자라 요 제목만 설명하고 오늘 끝난 거야. 하루에 한 줄. 한 줄, 제목 하나. 아이고 오늘은 뭐 이 정도 하시겠고요. 어쨌든 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보긴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는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까지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죠? 모던이라는 말, 또 현대라는 말. 자 오늘은 요 정도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만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